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25.5%로 급등해 31.9%를 얻은 이재명 지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MBN 여론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바짝 추격했는데 이 지사보다도 경쟁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좋은 정치로 국민께 보답하겠다며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9월 5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이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시점을 놓고 후보들 간 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해군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달 들어 해외에서 백신 접종 후 격리를 면제받은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하루 확진자가 이틀째 1,600명대를 기록해 4단계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0대 남성이 과거 회사 동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던 인형공장 정화조의 유기한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횡단보도 입구 등 길거리에 방치돼 보행을 방해하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강제 견인하고 있습니다. 대여업체가 킥보드를 되찾으려면 견인료 4만 원에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의 사전 청약이 내일 모집 공고와 함께 본격 시작됩니다. 정부는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했다지만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MBN 매일경제와 RN서치가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을 거치며 이낙연 전 대표는 2주새 14%나 올라 이재명 경기지사를 6%포인트 차로 추격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는 윤 전 총장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접전을 벌였는데 그 격차가 이 지사보다 오히려 더 적게 나왔습니다. 먼저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증 문제로 휘청거리는 사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여야 유력 주자 가상 대결에서 이 전 대표는 35%를 얻어 윤 전 총장의 38.2%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대결에서는 이 지사가 33.7%, 윤 전 총장이 37.9%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가상 대결 격차만 따진다면 이 전 대표가 3.2%포인트로 4.2%포인트인 이 지사를 오히려 앞섭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해보니 이 지사 31.9%, 이 전 대표 25.5%에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의원, 정세균 전 총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이 전 대표는 2배 가까이 지지율이 올라 이 지사를 턱 밑까지 따라왔습니다. 20, 30대 여성층에서 상당히 다른 후보에 비해서 이낙연 후보가 많은 지지를 받은 결과로 보여집니다. 범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31.5%로 1위를 기록했고 홍준표 의원 12.2%, 유승민 전 의원 7.4%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뒤따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압도적 1위를 유지했지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다른 후보들 지지율이 정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최 전 감사원장은 꾸준한 오름세가 눈에 띕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추격전을 벌이면서 대선판은 2강 1중 구도로 재편되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의 과거가 논란이 되면서 결혼 전 일도 책임을 져야 하나를 놓고 정치권의 찬반이 엇갈렸죠. 여론조사에선 본인뿐 아니라 부인과 그 가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 검증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선 후보 본인만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은 34.8%, 친인척이나 결혼 전 일까지 무제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5.9%에 달했습니다. 무제한 검증 범위에 대해선 모든 인물과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27.3%, 범법 행위가 있다면 대선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 28.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의 지지 후보별로 살펴보니 윤석열 전 총장 지지층에선 63%가 대선 후보 본인만 검증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에선 무제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회식 참석에 대한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성과가 없다면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응답이 55.8%, 정상 간 만남 자체가 중요하므로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응답이 32.5%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참석 반대 의견이 많아 반일 감정이 상대적으로 거세다는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TV토론과 예비 경선을 거치며 3.5%포인트 올라 34.5%로 집계됐고, 국민의힘은 0.6%포인트 떨어진 33.2%로 뒤를 이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MBN 정례 여론조사 정치부 서남빛 기자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조사가 7월 12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거죠. 예. 저희 조사가 2주마다 하니까 그 2주 동안 어떤 정치 이슈가 있었는지 먼저 정리를 해보고 예, 가죠. 2주라면 딱 7월 들어서 지금 보름이 지난 건데요. 지난 네. 2주 동안 참 굵직한 정치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예비경선 TV토론과 컷오프가 있었고,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집중 공격이 이어졌었죠. 그런가 네. 하면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논란과 이동훈 전 대변인의 검찰 수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조문 정치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까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가 아주 눈에 띕니다. 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 전 대표의 상승세를 이끈 주역은 2030 세대의 여성들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이렇게 두 후보를 놓고 비교했을 때 20대 여성에서 이 지사가 19.1%, 이 전 대표가 44.6%, 오. 30대 여성에서는 이 지사가 28.6%, 이 전 대표가 52.1%로 나오는 등 차이가 꽤 크게 거의 벌어졌습니다. 배 차이를 넘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사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TV 토론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관련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자, 여성 관련한 스캔들이 없었고 또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안정적인 이미지인 이 전 대표가 반사 이익을 얻은 셈인데요. 이 전 대표의 호남 지지율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2주 전엔 호남에서 이 지사가 이 전 대표를 2배 정도 앞섰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박빙세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사의 영남 역차별 발언이 호남 여론 지형이 바뀌는데 적잖은 영향을 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야권으로 가볼게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이 이제 4차 여론조사 발표인데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후로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2주 전 조사에 비해서 특히 30대에서 마이너스 9.4%포인트, 여성에서는 마이너스 5.3%포인트, 서울에서는 마이너스 11.2%포인트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언론에 도배가 됐으니까요. 윤 전 총장의 부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줬을 것이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 비전에 관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점 등 또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권에서는 오늘 입당 선언을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꾸준히 올라서 이번에 5%를 넘긴 게 눈에 띄는데요. 이제 입당 후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이것 또한 지켜봐야겠습니다. 하긴 이 조사는 입당 전에 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양자 대결 흐름도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조사 양자 가상 대결에 이낙연 전 대표를 넣었어요. 네, 원래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이렇게 3차 때까지 했다가 예. 최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 흐름이 꽤 유의미하다고 보고 저희가 이번 조사에는 양자 대결에 넣었는데요. 네. 어차피 오차 범위 내라서 큰 의미는 없지만요. 이 지사보다 오히려 이 전 대표가 윤 전 총장과 더 근소한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여성들의 표심이 엇갈렸는데요. 이 전 대표와 이 지사가 각각 윤 전 총장과 맞붙었을 때 20대 그리고 30대 여성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강한 지지층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남녀에서 그리고 20대 남성으로 이 그룹들에서는 양자 대결에서 모두 50%를 나타냈습니다. 예. 다음 조사 결과가 또 기다려집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서남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편 야권 대권 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했죠. 입당 결정을 미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이니만큼 야권의 대선 지형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오전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은 지 17일 만으로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당사를 직접 찾아 모바일로 입당 절차를 마쳤습니다. 모바일 온라인 다운 가입이 있고 또 종이로 가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모바일로 한번 해보죠. 최 전 원장의 측근들도 아침에야 입당 사실을 파악했을 정도로 깜짝 합류였습니다.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되어야 된다고. 입당을 미루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차별화된 행보로 야권 대선 지형에 새 바람이 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당내 주자들의 그 최 전 원장에 대한 어떤 비판, 견제, 검증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야권의 경선의 긴장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입당을 마친 최 전 원장은 출마 선언문을 작성하는 등 대권 도전 선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최 전 원장의 입당을 두고 대권 욕심에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망치고 출마하겠다니 어불성설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대선 당시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였다가 중도 하차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여권에서 윤 전 총장을 자꾸 반 전 사무총장에 빗대 공격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윤, 반 두 전직 총장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회동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공고한 한미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대북 정책과 기후변화 등 현안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4년 전 보수의 유력 대권 주자로 기대를 받았다가 3주 만에 뜻을 접었던 반 전 총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당시 상황은 지금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판은 자유니까 뭐 얼마든지 존중하겠습니다. 당시에는 또 갑작스러운 이런 헌재의 탄핵 결정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하고는 많이 사정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윤 전 총장은 최 전 원장의 입당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본인의 입당에 대해서는 자신의 방향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손해, 이불리를 떠나서 그런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한번 정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가 걸어가겠다고 분명히.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를 들어 윤 전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의 행태는 수사를 빙자한 농단이자 인권 침해였다며 윤 전 총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서라면 날치기라도 해야 한다. 이재명 지사가 한 말입니다. 이 지사가 형수에게 욕하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이건 사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나온 말입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공방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백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필요하면 날치기라도 해야 한다며 사이다 발언을 내놨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됩니다.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관료 집단의 탓이라며 관료를 장악해야 한다는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캠프 중진 의원들도 악의적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본 경선에서도 도를 넘는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계속될 경우 이제는 캠프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호남을 찾은 이낙연 전 대표는 말을 아꼈지만 이 전 대표의 측근이 이 지사의 형수 욕설 문제를 재차 들춰내며 불씨를 키웠습니다. 녹음 들어본 사람들의 얘기는 이거는 뭐 사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 자질의 문제 아니냐.
이런 가운데 다른 후보들도 비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강원도를 찾아 최문순 지사를 만났고 호남 일정을 이어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은 당대표 시절 모든 선거를 압승했다며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 전 대표와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놓고 다시 검토에 들어갔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각 후보들 사이에 신경전도 다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연기 시점을 놓고도 수싸움이 팽팽하거든요. 정치부 김순철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선 연기론, 얼마 전에 이걸로 송영길 대표하고 엄청 투닥투닥했던 것 같은데 또다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9월 5일에 후보를 결정하되 과반 득표를 한 사람이 없으면 9월 10일에 결선 투표로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유세 일정에 상당히 차질을 빚으면서 경선 흥행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앞서 현행 유지를 주장한 이재명 지사가 당의 처분에 따르겠다며 입장을 바꾸면서 경선 연기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바로 연기 시점입니다.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10월 초로 예정된 국정감사전인 9월 말까지는 후보를 확정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은 집단 면역이 이뤄진 연말이 적합하지만 양보해서 10월 초 선출도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일정 중단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당의 결정이 어떠한 거든 따른다. 다만 그 연기되는 시점이 국정감사 이전까지였으면 좋겠다. 이런 경선을 중단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해 소지도 있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이 지사 측은 잇따르는 공세에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는 반면 다른 후보들은 인지도 확장을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2위 싸움을 벌이다 이 지사가 어부질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도 우선 지금 나온 날짜가 9월 말 10월 초 그러니까 합의 가능성이 아주 낮지는 않겠네요.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다던데 이건 뭡니까?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정 부담금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법정 준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폐지하지 않는답니까? 별개답니까? 법정 부담금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법에 따라 되는 것인데. 당시 이 지사는 거세게 문 대통령을 몰아붙였는데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회의 끝나고 차 한잔 주신다면서 방으로 집무실 가서 차 한잔 주시더라고요. 마음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막상 당해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공세를 펴던 이 지사가 지금은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뀐 건데 역지사지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친문들 들으라고 하는 말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 두 사람이 내는 공약이 또 말이 많았어요.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 공개념을 근거로 토지 독점 규제 3법을 발의했습니다. 1인당 400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할 수 없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600평까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전 대표 측은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요소를 없애고 발의를 했다는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라지만 사유재산 침해 논란은 또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선에 출마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남녀 공동복무제와 직모병 혼합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현재 군이 유지되려면 매년 22만 명이 필요하지만 2040년에는 14만 명으로 급감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편 정태호 의원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대권도전장을 냈는데요. 유휴농지 1억 평을 개발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2030 첨단 일자리 200만 개를 공급하고 평당 500만 원대 아파트 10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에서는 모두 8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으로 경선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문제, 군복 언제 어디서나 관심사니까 아젠다를 선점하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젠 잘 되려나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어제 재개된 55세에서 59세 백신 접종 예약도 1시간 정도 먹통이었습니다. 예약 시작 30분 전에 다른 우회로를 통한 뒷문 예약도 가능했던 터라 논란이 일고 있죠. 정부가 백신 가뭄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전체 인구의 2배 물량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벌써 7월인데도 공급에 대한 불안은 여전합니다.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8시 재개된 백신 접종 예약에 희망자가 대거 몰리면서 또다시 장애가 발생했다가 1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잇따른 접속장애에 당국은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네트워크나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확충을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예약 시작 전인 7시 30분쯤 직접 예약 화면으로 연결되는 특정 링크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낮 12시까지 55세에서 59세 대상자 가운데 71.3%인 253만 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백신 수급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8월까지 3,500만 회분, 9월에도 4,200만 회분이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공급 일정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주별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이후에 협의를 진행해야 되고 사전 예약 혼란과 여전한 수급 불안이 방역당국의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는 사이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1,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이 400명을 넘은 건 대구를 중심으로 한 지난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입니다. 비수도권은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적용되는데 4차 대유행은 이미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은 31.6%. 이런 추세라면 오는 25일까지인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는 다시 또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국민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해외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 확인서가 있어도 말이죠.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해군 청해 부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대원 전원이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도 군은 최초 증상자에게 감기약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어제 한 간부가 심한 폐렴 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간부와 접촉한 6명의 감기 증상자들은 전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은 함내 유증상자 80여 명에 대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해외 파병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한 치료와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은 이달 초 이 간부가 최초 감기 증상을 보였을 때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고 단순 감기약만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청해부대원 300여 명 전원이 백신을 맞지 않은 데다 밀폐 공간이 많아 무더기 집단 감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중 급유 수송기를 급파하라고 지시했고 군은 확진자와 유증상자를 국내로 긴급 이송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쳐 국내에서 격리 면제된 입국자 가운데 10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중국 시노팜 백신 접종자로 방역당국은 위험성을 다시 평가해 해외 접종자 격리 면제 제도를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살고 싶다. 최근 인터넷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해시태그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어제 이어 오늘 밤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차량 시위를 벌인다고 하는데 오늘은 정부의 손실보상 일정이 나왔죠.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서울 여의도 공원입니다. 시위에 참석하려는 자영업자와 집회를 막으려는 경찰관 대치로 곳곳이 아수라장입니다. 이렇게까지 막는 거야! 내리려고 그러니 못 내리게 하냐고! 집회, 행사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방역병의 범위 관리하는 겨우 단상에 오른 자영업자는 울분을 터뜨립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문을 닫아서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믿는 겁니까? 6천억 예산으로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까? 일부 자영업 현장은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1,000명이 넘어가 버리고 단계를 올려버리니까 그 말 나오자마자
이제 손님이 줄어든 거예요.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7월 7일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형, 맞춤형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착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오늘 밤도 서울 도심에서 차량 시위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자동차 대리점 대표와 직원이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서 둘 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로 칼부림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침 일찍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들 것을 들고 구급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자동차 대리점 사무실이 있는 4층에서 한 직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대리점 대표와 또 다른 직원을 발견한 직후입니다. 신고를 받고 구급차가 급히 출동했지만 현장에 있던 두 사람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흉기에 찔려 있었고 숨지기 전 서로 심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직원은 크게 싸우는 소리가 나다 조용해져 가보니 둘 다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발견된 사무실에는 CCTV가 없고 두 사람 모두 숨져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 일단은 이제 주변인들하고 이제 뭐 가족 왜 어떤 무슨 갈등이 있었는가, 왜 그랬는가, 그건 일단은 조사를 해보고. 경찰은 국가수에 부검도 맡기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탱크로리 등 차량 넉 대가 추돌해 화물차와 탱크로리 사이 승용차에 탄 남녀, 30대 남녀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맨 앞 승용차가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를 피하려고 급정거하다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피스텔에서 40대 남성이 과거 회사 동료였던 남성을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시신은 캐리어에 담아 자신이 운영하던 경북 지역 공장 정화조에 유기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문 앞엔 폴리스라인과 접근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에서 40대 남성 A씨가 전직 회사 동료인 B씨에게 살해됐습니다. 추적의 시작은 아내의 실종 신고였습니다. 누가 실종됐다고 감식하고 좀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뜯고 들어간 것 같아요. 경찰은 곧장 피해자가 사용하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로 출동했지만 현장에선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오피스텔엔 락스로 닦은 듯한 냄새가 진동했고 시트 교체 흔적 등 범행 증거를 지우려고 한 정황들이 발견됐습니다. CCTV에 A씨가 들어오는 모습은 있지만 나가는 장면은 없었던 점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특정하고 하루 만에 경북 경산에서 B씨를 검거했습니다. B씨는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자신이 운영하던 경북의 인형공장 정화조에 비닐을 이용해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서울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화제의 키워드로 살펴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자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삼국시대 사람 키 180cm. 180cm면 지금도 사실 장신 아닙니까? 그런데 네. 삼국시대 몇백 년 전에 저랬다고요? 네, 무려 1500년 전 상황인데요. 이 15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덧널 무덤에서 발견된 사람 뼈가 180cm에 달한 겁니다. 네. 신라시대 남성의 당시 평균 키가 165cm 정도였다고 하니까 180cm는 그때도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무엇보다 보존이 엄청 잘 돼 있어요. 비결이 있을까요? 네, 보존이 정말 완벽한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발견지대가 원래도 신라시대 유적이 많이 나오는 경주 월성 왕궁지 근처인데 땅에 원체 물이 많고 잘 올라와서 뻘층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1500년 동안 나무 무덤의 흔적은 사라져도 뼈는 보존이 된 거죠. 네. 또 발견지 길 건너편에서도 7, 8년 전에 신라시대 여성의 안면뼈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좀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좀 변형이 이루어진 데는 없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변형이 있었는데요. 직접 수습한 전문가 말을 들어보면 뼈 디스크가 온 사람인 것처럼 뼈가 구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시신을 맞춰서 관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기성품 관에 시신을 억지로 구겨 넣었다는 게 일반적인 추정입니다. 하긴 그 당시에 그만한 관을 구하기도 힘들었겠죠.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디지털 폭포 한류입니다. 이거 작년에 서울 강남 코엑스에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술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알아채셨을 텐데요. 국내 디자인 설치 미술 회사 디스트릭트의 작품 웨이브로 작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강남 코엑스 외관에서 상영됐습니다. 또 올해도 6월부터 8월까지 재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류라고 하는 겁니까? 네, 이제는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관람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웨이브의 연장선으로 거대한 폭포가 도심에 흐르는 것 같은 작품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매 정시 1분 동안 상영되고요. 와. 또 파도에 따라 고래가 춤추는 작품은 내일부터 26일까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창업한 이래 중국과 중동 등에 꾸준히 작품을 수출하면서 이미 디자인계의 방탄소년단으로 불린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타임스퀘어는 뭐 아무래도 큰 상징적이기도 하죠.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열흘 연속 딸꾹질입니다. 누군지 괴로웠겠네요. 네, 괴로웠을 텐데 이 딸꾹질을 한 사람은 바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입니다. 1분 동안 14번의 딸꾹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0일 동안 이 멈추지 않아서 2번까지 했다고 합니다. 보통 놀래키거나 뭐 물을 몇 모금 마시면 없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딸꾹질은 횡격막이나 또 호흡을 도우는 근육이 수축해서 생기잖아요. 그런데 네. 병원에서는 장폐색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긴급 이송된 것도 복통을 호소해서인데 소장 또는 대장이 막혀서 장에 있는 내용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꾹질이 생길 수도 있군요. 브라질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원래 브라질 여론은 대통령에 대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또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는 등 상황이 꽤 안 좋아서 안일하게 또 대응을 해가지고 본인도 지난해 감염됐어요. 그래서 이미 탄핵 촉구도 상당합니다. 예, 그래도 뭐 어쨌든 아픈 건 안 좋으니까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그날을 어찌 잊으랴입니다. 6.25 얘기는 아닐 거고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난해 9월 22일인데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날입니다. 피살뿐만 아니라 또 시신이 불태워져서 북한 비난 여론이 상당했고 유족도 정확한 경위를 몰라서 분통을 터뜨렸는데 이 날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은 2,020만 922원입니다. 그러니까 2,020만이 2020년, 922원이 9월 22일 이 얘기군요. 어쨌든 뭐 정말 잊지는 않겠네요. 금액하면서. 네, 그런데 유족 측이 해경청장 등 간부를 상대로 오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인권 침해가 이유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해경이 도박을 해서 많은 빚을 지고 정신적 공황 상태가 와서 월북을 했다라는 수사 결과를 네, 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경의 수사 발표 자체가 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내린 결론에 의한 건데 유족 측은 해경의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경이 만약 사과를 한다면 소를 취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승소하면 뭐 그 금액은 천안함 피격 사건 유족들에게 지급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좋게 끝나야 할 텐데 말이죠. 지금까지 박자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데리고 전국을 돌며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5명이 붙잡혔습니다. 여성을 남성에게 100만 원을 받고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같은 동네에서 어울리던 5명의 남녀는 집을 나온 미성년자들을 꼬드겼습니다. 숙식을 제공해 줄 테니 같이 다니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말을 믿은 10대 피해자 2명은 서울과 대전, 춘천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성매매를 강요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남성 2명과 10대 남성 2명,
10대 여성 1명 등 일당 5명은 피해자들이 도망치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성매매는 차량과 숙박업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성매수 남성에게 100만 원 정도를 받고 피해자 1명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까지 저지른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탈출 기회를 노리던 피해자는 성매매 장소 인근에 위치한 지구대로 도망쳤고 결국 일당은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일당 5명을 체포하고 3명을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지난 9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신매매를 한 30대 남성 역시 체포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가출 청소년을 이용한 일당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생후 2달 된 신생아를 수차례 떨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산후도우미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몰래 녹음한 그 파일에는 아이를 함부로 다루는 정황이 담긴 목소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생후 2달 된 신생아의 사망 진단서입니다. 사망 원인은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하출혈.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두개골은 골절됐고 안에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강한 충격에 의한 골절이라는 소견을 냈고 국과수도 학대에 의한 손상이 의심된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아이는 숨지기 한 달 전인 지난 2월 3일 산후도우미와 단둘이 집에 있다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다급하게 달려온 부모에게도 왜 그런 건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고 말을 안 했어요.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한 번 떨어뜨렸다. 출근하니까 2번 떨어뜨렸다. 3번 떨어뜨렸다.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몰래 방에 설치한 녹음기에는 아이를 험하게 다루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첫째 아이를 봐준 도우미에게 둘째까지 믿고 맡겼던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낮에 그런 온화한 모습과 그 목소리는 너무나 상반이 됐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양면의 얼굴을 가졌나?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산후도우미는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요즘 부쩍 자주 보이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편리하겠지만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으니 보행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기도 하죠.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강제 견인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업체가 이 킥보드를 되찾으려면 견인료 4만 원에 보관료까지 내야 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번화가입니다. 이용자가 아무렇게나 내버려둔 공유 전동 킥보드가 횡단보도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보행로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거나 시각장애인의 생명선인 점자블록마저 점령했습니다. 길을 걷는 보행자들의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강제 견인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즉시 견인구역은 지하철역 출구나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로 등 5개 구역. 일반 보도구역은 킥보드 대여업체가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이 부여됩니다. 견인된 킥보드를 되찾아가려면 대여업체는 견인료 4만 원에 더해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까지 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시민들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홈페이지에 접속해 QR코드만 찍으면 신고가 끝납니다.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된 기기를 자율적으로 수거해 재배치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용자, 보행자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보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도록 서울시에서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의 공유 전동 킥보드는 5만 5천여 대. 거리를 무단 점령한 킥보드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물건이 온다는 날이 지났는데
난감무소식이고 시원한 아이스커피는 다 녹은 채로 배달이 되고 하긴 네이버같이 대기업인데도 아예 고객센터 연락처 없이 이메일만 공개한 곳도 있죠. 이럴 땐 고객만 답답합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박모 씨는 최근 홈쇼핑에서 전자레인지를 구매했습니다. 예정 배송일을 훌쩍 넘겨도 제품이 오지 않자 온라인 고객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정확한 배송일은 알 수 없단 온라인 답변을 받기까진 이틀이 걸렸고 ARS 전화번호는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4번을 눌렀어요. 전화가 그냥 끊기더라고요. 부서 전화번호 안내도 안 되고 불편사항 접수도 안 되고 그냥 무용지물인 전화번호. 실제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고객님 불만 접수는 2번. 커피 전문점에 음료를 시킨 허나은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음료가 한 차례 엉뚱한 주소로 가는 바람에 결국 녹아버린 음료가 도착했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알아보는 일도 고객의 편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점 연락처는 찾기 어려웠고 모든 지점은 본사 콜센터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아이스 음료들이 다 녹아져 있었고 서비스 업체의 지점 번호가 그렇게 비밀인 건가 그렇게 싶기도 했고요. 받은 지점으로도 막 몇 차례 3번, 4번 전화를 했지만은 결국은 통화가 안 되고. 네이버를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도 고객센터 연락이 어렵다는 불만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업체들은 코로나19로 근무 인원을 줄이다 보니 대응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재택이거든요. 여기 안내 직원이랑 그다음에 상담실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이제 재택하는 데다가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대표분도 지금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서 문의가 엄청 많으시대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수요만큼 고객 민원 응대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6.25 전쟁 직후 북한군의 남진을 막기 위해 감행했던 미군의 서울 용산 대폭격 영상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융단 폭격에 용산 일대는 그야말로 잿더미가 됐는데 그날의 서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대의 미군 폭격기가 서울 상공을 까마득하게 뒤덮더니 이윽고 발사 명령이 내려집니다. Over the target, it's bombs away. 그러자 수천 발의 포탄이 꼬리를 물며 떨어집니다. 72 tons of explosives on the Red's vital railroads. 6.25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도 안 된 1950년 7월 16일, 미 공군 폭격기 수십 대가 용산 일대 폭격을 단행하는 장면입니다. 전쟁 직후 서울은 북한군에 점령당한 상태. 북한군이 용산 철도 정비창의 철도를 이용해 남진에 이용하고 용산 기지에서 미군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미군이 용산 일대를 기습 공격해 초토화시킨 겁니다. 용산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기습 폭격에 미처 피하지 못했던 시민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청이 보관하던 이 폭격 영상이 용산 도시기억전시관에 선보이며 국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미국 국립문서에 대해 오랫동안 수집하고 관심을 가져온 전문가분들과 함께 확보하고 연구하면서 이듬해 일사후퇴 뒤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 전쟁의 아픔으로 힘겹게 살아갔던 시절도 있었지만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전후로 시민들은 벽돌 한 장 한 장 아껴가며 도로와 상수도, 병원 등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흔적조차 사라진 71년 전 그날의 모습, 흑백의 영상과 증언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의 한 아파트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있었죠. 응급구조센터 911에 걸려온 시민들의 신고 음성이 공개됐는데 사고 당시의 공포와 혼란,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늦은 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응급구조센터에 전화가 빗발칩니다. Please send fire. Where's your emergency? Yes, I'm in Champlain Tower. Something's going on here. You got to get us out of here. 자연재해가 발생한 걸로 착각한 주민들. Mom, relax. Take a deep breath.
Okay, let's move. Mom. Jesus! It's earthquake outside! You gotta open up. Hurry. It's an earthquake outside! There are many stores of the building that went down. The building just went to the sinkhole. So there will be many people there. Okay. 필사적으로 현장을 빠져나오려는 절박한 목소리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Well, I don't know. We can't find the exit. We're in the stairs, but we don't know which stairs we can get out. Outside in the parking lot, if the building comes down, it will come down on my head. But I know the police. If somebody can just rescue me on the side next to the walkway to the. Let me get Surfside on the line for you. Hold on a moment. 이 같은 신고 내용은 마이애미데이드 법원에서 사고 아파트의 매각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마이애미 구조당국이 시신 수습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97명, 여전히 40여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현 정부 초기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솔직히 생중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당시 송인택 검사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피의 사실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할 정도였지만 청와대를 비롯해 여권의 누구 하나 피의 사실 공표죄나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건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자 여권에서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겁니다.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피의 사실 공표는 전직 대통령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악한 범죄라며 검찰을 향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고 결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좌시하지 않겠다며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법무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의 핵심은 피의사실 유출 방지입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박 장관 자신이 이미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당한 적이 있고 SNS에 공무상 비밀을 올린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여당 조응천 의원이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이냐며 쓴소리를 했을까요? 검찰에 재갈을 물리려는 거다. 적폐 수사 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렸냐는 비아냥이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정권의 목을 붙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명 내로남불이 또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법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엔 법의 형평성을 상징하는 저울을, 다른 손엔 엄정한 법 집행을 의미하는 칼 또는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법이 형평성을 잃을 땐 저 칼이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피의사실 이중잣대였습니다. 정부가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이 내일 공개됩니다. 당초 정부는 집값을 잡을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죠. 그런데 분양가가 주변에 60에서 80% 정도라지만 이미 가파르게 오른 아파트값에 비해서 그런 거라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값이 너무 높다 이거죠. 장명훈 기자입니다. 공동주택 17,000가구가 들어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예정지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 가까이 조성되는 택지에서 모두 1,050가구가 사전 청약으로 공급됩니다. 사전 청약 제도가 11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건데 이곳을 포함해 성남 복정과 남양주 진접, 위례, 의왕 청계 등 모두 4,333가구입니다.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중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지구고요. 공공분양은 지금 85%는 특별공급으로 공급이 되고요. 15%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이 됩니다. 내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28일부터 특별공급 1순위, 2순위를 순차적으로 접수받아 9월 1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문제는 분양가입니다. 정부는 집을 사지 말고 3기 신도시 분양을 받으라고 권했던 상황.
조금 기다렸다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저희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은 추정 분양가 3억에서 5억 원으로 평당 1,400만 원, 성남 복정과 위례는 평당 2,400만 원으로 최대 6억 8천만 원입니다. 정부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하지만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는 집값이 많이 오른 현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정하는 게 말이 되냐며 정부만 믿으라던 말에 속았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첫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올해 4차례 3만 200가구 등 내년까지 6만 2천 가구를 사전 청약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오후에는 잠깐 비가 오기도 했지만 낮에는 정말 더웠죠. 이런 찜통 더위가 다음 주부터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뒤늦게라도 에어컨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에어컨 매출이 벌써 2배가 된 매장이 나왔고 AS 문의도 전화통에 불이 날 지경이라고 합니다. 구입해도 1, 2주 기다리면 또 기본이죠. 길기범 기자입니다. 양산을 꺼내든 시민부터 청계천에 발을 담근 채 휴식하는 시민도 눈에 띕니다.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은 34.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데프리카 대구 33.9도, 대전과 춘천 35도 등 한반도가 찜통더위에 씨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열돔 현상까지 나타나 폭염과 열대야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8월이 원래 여름 절정이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더울지 더 걱정이죠. 지난 2018년 같은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에어컨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날씨가 하도 더워서 잠을 못 자요. 어제는 사고도 대여섯 번 하고 그래서 에어컨을 오늘 준비할까 싶어서. 오픈하자마자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오셔서 설치 날짜부터 제일 먼저 물어보시고요. 한 가전사의 AS 접수 건수는 지난주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며 모든 설치 기사들이 하루 종일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계속 이제 일하는 중에도 문의 오는데 다 답변을 해줄 수가 없고 쓸 새 없이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역대급 더위는 물론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와 집콕까지 증가하면서 에어컨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프로야구 NC 선수들이 숙소에서 외부인들과 술을 마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사과했죠. 그런데 역학조사를 두고 선수들은 당시 모든 걸 다 얘기했다. 당국은 무슨 소리냐, 동선을 숨기지 않았냐며 맞서고 있습니다. 진실은 뭘까요?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학조사에서 방역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NC 박성민은 어제 오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감염 경위를 알렸습니다. 이명기, 박민우 등 후배 3명과 호텔방에서 야식을 먹던 중 연락이 닿은 지인 2명을 동석시켰고 확진 판정을 받고는 역학조사에서 그대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확진자들이 동선을 숨겼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해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민우가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모든 질문에 거짓 없이 말했다고 강조해 진실 공방으로 접어들자 정승균 강남구청장이 직접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선수들하고 그다음에 외부 지인들이 1차 역학조사 단계에서 문제가 됐던 이 모임 자체를 진술해서 누락시켰습니다. 선수들은 외부인 2명을, 외부인은 선수 4명을 만난 사실을 밝히지 않아 접점을 못 찾던 중 CCTV 분석으로 모임을 확인한 후 추궁한 끝에 진술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술자리는 새벽 4시 넘어까지 이어졌다는 사실도 드러난 가운데 선수들은 여전히 동선을 숨기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선수들은 묻는 내용에 사실대로 대답했다라고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거짓이 확인되면 선수들은 방역수칙 위반은 물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 보도를 위해 한국 취재진이 속속 현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은 물론 도착해서도 입국 수속 과정이 까다로워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전남주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저희 MBN 취재진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출국 수속 직전에 입국 승인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출국 수속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날아온 통보에 같은 날 출발 예정이던 다른 언론사 기자와 함께 출국일을 조정했습니다. 추후에 알아보니 조직위의 행정 실수였습니다. 사흘 후 다시 찾은 인천국제공항. 출발 전 항공사 카운터에서 입국에 필요한 올림픽 취재 비자와 코로나 음성 증명서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2시간 30분을 날아 도착한 일본 나리타 공항. 올림픽 관계자들을 의자에 뛰어앉혀놓고 기다리게 하면서 각종 서류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장소에서 또 기다렸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까지 4시간 가까이. 14일간은 대중교통을 탈 수 없어서 올림픽 전용 버스를 타고 도쿄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저희는 나리타 공항에서 1시간 넘게 이곳 도쿄 도심 터미널까지 버스를 타고 왔는데 이제는 보이는 방역 택시로 갈아타서 호텔까지 또 이동을 해야 합니다. 방역 택시를 타고 조직위가 지정한 미디어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 반. 인천공항을 출발한 지 8시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대세로 떠오른 박민지 선수가 MBN 여성 스포츠 대상 6월 MVP를 수상했습니다. 역대 최단 기간 6승을 기록 중인 박민지는 지난 6월에만 2승을 거뒀는데요. 상금 11억 원을 돌파하며 여러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 34.5도를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무엇보다 숨이 막힐 듯한 더위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았는데요.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한 곳이 많습니다. 내일도 열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겠고요. 계속 쌓이면서 체감 온도가 34도 안팎까지 오르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등 매우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습니다. 내일 중부 내륙을 따라서는 시간당 70mm 이상의 오늘만큼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전국에 10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우려되는 가운데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면서 시설물이 날아가거나 파손될 위험도 높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한낮 기온 32도, 대전은 33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한낮 기온 32도, 대구 33도까지 올라서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의 아침 최저기온 24도, 울진은 23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주말까지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강력한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